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봄꽃 책방입니다. 베아트리체. 나는 친구와 다시 만나지 못한 채 방학이 끝나자마자 내가 새롭게 지낼 곳으로 출발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나와 동행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세세히 돌봐줬고, 김나지움의 선생이 경영하는 소년 기숙사에 내 거처를 정해주셨다. 그렇지만 부모님은 이곳이 내가 어울릴 아이들이 어떤지 안다면 아마 기절할 만큼 놀라셨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간이 지난 뒤 내가 착한 아들이 되고 선량한 시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의 천성으로 인해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인가에 달려 있었다. 아버지의 세계와 아버지의 정신적인 영향력 아래서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내 마지막 노력은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한때 거의 성공한 듯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 견진 성사를 받은 이후 방학 동안 최초로 느껴보았던 이상한 공허함과 고독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고향과의 이별은 이상하리만큼 쉬웠고 조금도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무감각한 내가 부끄러울 정도였다. 누나들은 한없이 울었지만 나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러한 나 자신에 대해 무척 놀랐다. 본래의 나는 감성이 풍부한 편이었고 제법 착한 아이였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나는 외부 세계에 대해서는 매우 무관심했다. 온종일 나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흐르는 금지된 어두운 소리를 듣는 데만 몰두했다. 지난 반년 동안 나는 급격히 자라났다. 후리후리하고 야윈 모습으로 변한 채 불완전한 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 소년다운 귀여움은 완전히 사라져버려 내 자신조차도 남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고 느낄 정도의 외모를 갖게 됐다. 나조차도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았다. 나는 가끔 막스 데미안을 몹시 그리워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를 미워하기도 했다. 내 자신이 짊어진 추악한 병과 같은 삶의 빈곤함이 모두 데미안의 책임인 듯 싶었다. 학생 기숙사에서 나는 귀여움을 받거나 존중받지 못했다. 처음엔 놀림감이 되었고 다음엔 모두가 나를 멀리했으며 음울한 녀석, 불쾌하고도 별난 녀석으로 취급했다. 나는 그 역할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한층 더 과장하기도 했다. 겉으로는 남자답게 세상을 멸시한다는 듯이 고독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속으로 남모를 비애와 절망감에 몸부림쳤다. 학교에서는 이전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을 조금씩 써먹으면 충분했다. 지금 학급의 진도가 이전 학급에 비해 다소 뒤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이가 같은 또래를 어린애라고 얕보는 습관마저 생겼다. 1년쯤?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방학이 되어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새로운 변화는 없었다.
나는 기꺼이 집을 다시 떠나왔다. 11월 초순의 일이었다. 나는 날씨가 어떻든지 사색에 잠겨 정처 없이 산책하는 습관을 갖게 됐다. 걷는 동안 나는 일종의 즐거움과 우울과 염세, 자기 혐오감이 가득 찬 뒤틀린 기쁨을 맛보곤 했다. 어느 날 안개가 축축이 끼어있는 해질녘, 교외에 있는 공원을 거닐었다. 공원의 넓은 가로수길은 텅 빈 채 나를 맞았다. 길은 낙엽으로 깊이 파묻혀 있었고 나는 어두운 쾌감을 느끼면서 발로 낙엽을 휘적거렸다. 축축하면서도 씁쓸한 냄새가 공기 속을 떠돌았고 멀리 서 있는 나무들은 안개 속에 유령처럼 그림자를 늘어뜨리며 서 있었다. 긴 가로수길 끝에 선 나는 검은 나뭇잎을 바라보며 그것들이 바스러져 사라져가는 축축한 냄새를 탐욕스럽게 들이마셨다. 나의 내면에 무엇인가가 그 냄새에 응답하며 환영했다. 인생이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 누군가 옆길에서 깃이 달린 외투를 바람에 날리며 내게 다가왔다. 내가 자리를 뜨려고 하자 그가 나를 불렀다. 이봐, 싱클레어. 기숙사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알폰스 베커였다. 다른 아이들을 대하는 것처럼 나에게도 언제나 조롱하듯 이야기하며 어른인 척하는 태도를 제외하면 나는 그에게 이렇다 할 나쁜 감정을 품지 않았다. 김나지움 학생들은 그가 곰처럼 힘이 세고 기숙사의 사감도 꼼짝 못하게 한다고 수군댔다. 여기서 뭐라고 있니? 그는 어른들이 때로 우리 또래의 학생들 사이에 끼어들 때와 같은 말투로 상냥하게 말을 걸어왔다. 어디 내가 맞춰볼까? 너 시를 짓고 있었지? 전혀. 나는 무뚝뚝한 어조로 말을 끊었다. 그는 낄낄거리고 웃으며 내게 다가와서 전혀 익숙하지 않은 태도에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경계하지 않아도 돼, 싱클레어. 내가 그 정도도 이해 못할 줄 아니? 이렇게 안개 내리는 가을 저녁에 사색에 잠겨 거닐 때에는 무슨 사연이 있는 법이거든. 그럴 때 사람들은 흔히 시를 쓰고 싶어 하지. 그런 것쯤은 나도 알고 있어. 물론 사라져가는 자연에 대해서나 아니면 그것과 비교되는 사라져간 청춘에 대해서 말이야. 하인리히 하이네처럼. 난 그렇게 감상적이지 않아. 나는 방어적으로 대꾸했다. 그래, 좋도록 생각해. 그런데 이런 날씨에 포도주 한 잔이나 아니면 다른 마실 것이 있는 조용한 곳을 찾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때?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나도 마침 혼자니까. 생각 없어? 네가 모범생이 되겠다고 한다면 굳이 권하진 않겠지만. 우리는 곧 교회의 조그만 술집에 마주 앉아 다소 어정쩡한 맛의 포도주 잔을 부딪히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뭔지 새로운 맛이 느껴지긴 했다. 나는 술에 익숙하지 않았으므로 곧 취하여 짓거려대기 시작했다.
내 마음의 창문이 활짝 열리고 그 창으로 온 세상이 쏟아지는 기분이었다. 오랫동안, 참으로 무섭도록 오랫동안 나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지내왔던 것이다. 나는 정신없이 짓거렸고 카인과 아벨의 얘기까지 멋지게 해치웠다. 베크는 기꺼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그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아주 근사한 녀석, 재주 있는 녀석이라 불렀다. 나는 이야기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켰을 뿐 아니라 인정받고 있었다. 그것도 나이 많은 학생에게서 제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에 크게 고무되어 날뛰었다. 나를 천재적인 녀석이라고 한 그의 말은 내 마음속에 감미롭고도 독한 포도주처럼 스며들었다. 세계는 새로운 빛으로 타오르기 시작했고 사상은 수백 개의 샘에서 솟구쳤으며 영혼과 불이 나의 내면에서 불타올랐다. 우리는 선생님과 그부들에 관해서도 얘기를 나눴는데 적어도 나는 우리가 멋지게 의기투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인과 이교도에 관한 얘기도 했다. 베크는 나에게 연애에 대한 고백을 드리려 애를 썼다. 나는 더 이상 얘기를 계속할 수 없었다. 이야깃거리가 될 만한 경험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마음속에만 느끼고 만들어낸 공상이 나의 내면을 불태우고 있었지만 그것은 술의 힘으로도 풀어낼 수 없었다. 여자에 관해서라면 베크가 훨씬 많이 알고 있었다. 나는 여자에 대한 그의 얘기를 열심히 경청했다. 나로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얘기였지만 듣고 있자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온 일들이 평범한 현실이 되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됐다. 알폰스 베크는 18살 정도 되었을 뿐이지만 경험이 많았다. 특히 소녀들은 가벼운 연애를 좋아하는데 물론 그런 연애도 좋지만 그는 그게 전부라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부인들에게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고 또한 훨씬 많이 알고 있으며 속이 트여 있다는 것이다. 가령 문방구 주인인 야겔트 부인과는 얘기가 잘 통하고 그 가게의 카운터 뒤에서 이제까지 해온 일들은 어떤 책에도 쓰여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나는 넋을 놓고 베크의 얘기에 빠져들어 멍청이 앉아 있었다. 물론 내가 야겔트 부인을 사랑하게 될 리는 없겠지만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나는 꿈도 꾸지 못한 삶이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흐르고 있는 것이리라. 사실 그의 말에는 거짓말도 섞여 있는 듯 했고 내 머릿속 사랑의 맛보다 보잘것없고 평범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들은 모두 사실이었고 생활이며 모험이었다. 지금 이 순간 그것을 모두 실제로 경험하고 그 경험을 아주 일상적인 일처럼 취급하는 사람이 내 곁에 앉아있다. 우리의 대화는 다소 뜸해지고 활기를 잃었다. 나는 더 이상 천재적인 어린 녀석이 아니었으며 단지 어른의 말에 혹해 귀 기울이고 있는 소년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것은 천국에서의 일처럼 감미롭게 들렸다. 술집에 앉아있다는 사실부터 우리가 이야기한 주제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엄격히 금지된 일이었다. 이런 사실을 나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그날의 모든 것이 나에게는 혁명적이었다. 나는 그날 밤 일을 아주 또렷하게 기억한다. 우리가 희미한 가스등을 지나 차갑고 축축한 밤 공기 속으로 귀가를 재촉했을 때 나는 생전 처음 취해 있었다. 몹시 괴롭고 기분도 좋지 않았지만 고통 외에 매력과 감미로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반란과 방종이었고 생명력과 정신이었다. 베크는 나를 보고 새파란 풋내기 녀석이라고 투덜거리며 욕했지만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돌봤다. 그는 나를 반쯤 떠매다시피 하여 기숙사까지 데리고 왔고 열려있는 창문으로 들키지 않고 기숙사 안으로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 마음은 괴로웠고 미칠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낮에 입었던 셔츠는 형편없이 구겨져 있었고 우독과 구두는 방바닥에 팽개쳐진 채로 있었으며 땀내와 토사물의 냄새가 온 방을 가득 메웠다. 두통과 구토, 갈증을 느끼는 동안 호련 내 마음의 거울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이미지가 떠올랐다. 나는 고향과 부모님의 집, 아버지와 어머니, 누나들과 정원을 보았고 조용한 고향집의 내 방을 보았으며 학교와 시장을 보았고 데미안과 함께한 견진성사의 장면을 보았다. 이 모든 것은 밝은 광채에 휩싸여 있었으며 모두 아름답고 경건하고 청순하게 보였다. 이 모든 것은 어제까지도, 아니 몇 시간 전까지도 나의 것이었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모두 사라져버렸다. 그것들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었으며 증오에 찬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옛날 가장 아름다웠던 어린 시절의 정원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과 친밀함, 어머니의 다정한 입맞춤, 해마다 맞이했던 성탄절, 경건하고도 명랑했던 일요일의 아침과 정원에 피어있던 온갖 꽃, 이 모든 것들이 황폐해졌다. 내 스스로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짓밟아 버렸다. 만약 지금이라도 사자가 와서 나를 쓸모없는 인간, 신성 모독자로 취급하여 교수대로 끌고 간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기꺼이 따라가서 받아들였을 것이다. 나의 내면은 이런 상태였다. 사방을 헤매며 세상을 얕잡아 본 자여. 마음속에 가득 찬 자만심으로 데미안의 사상을 공유한 자여. 쓸모없는 인간이며 추잡하고 술에 취하고 더럽고 구역질나며 비열하고 거친 짐승 같고 추악한 충동의 노예가 되어버린 모습을 하고 있었다. 온갖 청순함과 빛, 사랑으로 가득 차 있던 정원에서 자란 나. 바흐의 음악과
아름다운 시를 사랑했던 나. 이런 내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니. 내 자신의 웃음소리가 술에 잔뜩 취해 자제력을 상실한 채 충동적이고도 바보처럼 낄낄거리던 웃음소리가 아직도 들려오고 있었다. 나는 심한 구역질과 분노를 느꼈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괴로운 양심의 가책 속에서도 고통을 견디는 일은 거의 향락에 가까웠다. 내 마음은 너무나 오랫동안 맹목적이고도 가련하게 움츠려 있었고, 너무나 오랫동안 소리를 죽인 채 쇠잔하게 웅크리고 있었으므로 이런 가책과 고통의 전율, 영혼의 어떤 추악한 감정조차도 환영받았던 것이다. 그 속에서도 분명 감정이 있었고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으며 심장이 고동치고 있었다. 비참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나는 봄의 해방감 같은 것을 느꼈다. 그러는 동안 겉으로 보기에 나는 거칠게 타락해 가고 있었다. 최초의 주정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주정으로 이어졌다. 학교에서도 폭주가 성행했고 난행이 속출했는데 나는 그들 가운데 어린 편에 속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아 한몫 거두는 정도의 풋내기가 아니라 우두머리며 샛별 같은 존재, 술집을 거침없이 드나드는 술꾼으로 변모해 갔다. 나는 다시 한번 완전히 어두운 세계, 악마의 세계 속으로 뛰어들었다. 이 세계에서 나는 아주 근사한 녀석으로 통하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내 마음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다. 나는 내 자신을 스스로 파멸시키는 미치광이 속으로 살면서 친구들에게 리더니, 근사한 녀석이니, 비상하게 날카롭고 재치있는 녀석이라고 인정받았다. 하지만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불안에 휩싸인 영혼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언젠가 일요일 오전 주일 예복 차림으로 명랑하고 즐겁게 놀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돌연 눈물이 쏟아지던 일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허름한 주막에 더러운 탁자에 기대어 맥주에 취해 낄낄거리면서 터무니없이 방탕한 말들로 친구들을 웃기고 때로는 놀리는 동안에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남몰래 내가 조롱하는 모든 것을 숭배하고 있었으며 나의 영혼 앞에, 나의 과거와 어머니 앞에, 그리고 신 앞에 울면서 무릎 꿇고 있었다. 나는 한 번도 나의 패거리들과 하나가 될 수 없었다. 그들과 어울리면서도 고독했고 그로 인해 괴로워했던 데는 이유가 있었다. 나는 가장 난폭한 패거리에게도 인정받는 술집의 호걸이며 독설가였다. 특히 선생, 학교, 부모, 교회에 대한 생각이나 이야기를 할 때는 재치와 용맹을 떨쳤다. 나는 음담패설조차도 남에게 뒤지지 않으려 했으며 한 가지 이야기쯤은 만들어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나의 패거리들이 여자에게 찾아갈 때만은 한 번도 끼지 않았다. 그것으로 미루어 나는 철면피적 탕하인 척 했지만 사실 외로웠고
사랑에 대한 격렬한 동경과 기약 없는 그리움에 가득 차 있던 소년이었다. 어느 누구보다도 상처받기 쉽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다. 때로 소녀들이 아름답고 말쑥한 차림으로 명랑하고 우아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면 그들이 근사하고 청순한 꿈으로 느껴졌고 나보다 1000배나 선하고 순수하다고 생각했다. 얼마 동안 나는 야겔트 부인의 문방구에는 갈 수 없었다. 그 부인을 보고 있노라면 알폰스 베크의 얘기가 떠오르며 내 얼굴이 무참하게 새빨개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자신이 새로운 패거리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독하고 그들과 다른 존재라고 느끼면 느낄수록 더욱더 그들에게 떨어져 나올 수 없었다. 포금을 하고 헛소리하는 일이 한 번이라도 즐거웠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나는 술에 익숙해질 수 없었기 때문에 매번 결과는 고통스러웠다. 모든 일이 강요된 듯 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몰랐으므로 그저 하던 짓을 계속했을 뿐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혼자인 것이 무서웠고 마음이 항상 그리로 향해 가는 온화하고 수줍은 내적 자각이 두려웠으며 빈번히 엄습해오는 따뜻한 사랑에 대한 갈망을 견딜 수 없었다.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결핍되어 있었다. 그것은 진실한 친구였다. 서너 명의 좋아하는 동급생이 있기는 했다. 그들은 성실한 반면 나의 악행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나를 피했다. 그들은 나를 근본이 흔들리는 희망 없는 불량 학생 정도로 여겼다. 선생님들도 나의 행동에 대해 알게 됐으며 누차에 걸쳐 가혹한 처벌을 내리기도 했고 마침내 퇴학 처분을 받게 되리라고 나는 짐작했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착한 학생이 아니었고 이러한 방탕한 생활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애써 악행을 고집함으로써 나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 우리를 고독하게 만들므로써 신이 우리 자신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은 너무나 많다. 신은 그 당시 나와 함께 이런 방탕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악몽 같았다. 더러운 것, 진득거리는 것, 깨어진 맥주잔과 말도 안 되는 농담을 짓거리며 보낸 밤들 속에서 나는 목류병자처럼 끊임없이 괴로워하면서도 추악하고도 더러운 길을 기어다녔다. 공주를 찾아가는 도중 악취와 쓰레기로 가득 찬 뒷골목의 진흙탕 속에 박혀버리는 꿈 이야기가 있었다. 말하자면 나도 그런 처지였다. 보잘것없는 짓을 함으로써 나는 더 고독하게 되었다. 나와 나의 유년 시절 사이엔 굳게 닫힌 낙원의 문이 생겨났고 그 문에는 냉혹한 시선으로 망을 보는 문지기가 버티고 있었다. 이것을 시작으로 나는 내가 유년 시절에 나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사감 선생님의 경고 편지를 받고 오신 아버지를 예기치 않게 만났을 때 나는 너무 깜짝 놀라 몸에 경련까지 일어났다. 그러나 그 겨울이 다 갈 무렵 두 번째로 오셨을 때 이미 나는 냉담하고 무관심해져 있었다. 꾸중을 하고 당부를 하고 어머니를 상기시켜봐도
나는 별로 개의치 않았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몹시 화를 내며 만일 내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불명예스럽고도 모욕적인 퇴학을 당하게 해서 감화원에 집어넣겠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아버지를 대했다. 아버지가 떠난 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아버지는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고 내게 통하는 길도 찾지 못했다. 아주 잠시 동안이었지만 그렇게 된 게 당연하다고 느껴졌다. 나는 장차 무엇이 될 것인가에는 관심이 없었다. 술집에 앉아 짓거려대는 이상하고 아름답지 못한 방식이 내가 세상과 싸우는 방식이었고 저항이었다. 나는 내 자신을 망쳐갔고 때때로 사태를 이런 식으로 파악했다. 만약 세상이 나와 같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더 좋은 자리, 더 가치 있는 일을 맡겨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분명 파멸할 것이다. 그 책임은 마땅히 그들이 져야 한다고 말이다. 그 해의 성탄절 휴가는 정말 불쾌했다. 나를 본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다. 훌쩍 자라난 키는 물론 야윈 얼굴은 생기 없이 축 늘어졌으며 눈 언저리의 염증은 잿빛으로 찌들어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갓 나기 시작한 엉성한 코 밑 수염 자국과 얼마 전부터 쓰기 시작한 안경이 나를 한층 낯설어 보이게 했다. 누나들은 뒤에서 킥킥거리고 웃었다. 나는 모든 것이 불쾌했다. 서재에서 아버지와 나눈 대화도 불쾌하고 씁쓸했으며 서너 명의 친척과 나눈 인사도 그러했다. 무엇보다도 불쾌했던 것은 성탄절 전야였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게 된 이후 성탄절은 우리 집에서 가장 뜻깊은 날이었다. 축제와 사랑과 감사가 넘쳐났으며 부모님과 나와의 유대를 새롭게 하는 저녁이었다. 그러나 이번 성탄절은 매사가 답답했고 곤혹스럽기만 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아버지는 그들은 그곳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노라 하는 들판의 목동에 관한 복음서의 구절을 낭독했고 누나들은 기쁨에 넘쳐 선물이 놓인 책상 앞에 서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음성은 즐거운 기색이 전혀 없었고 얼굴은 늙고 피곤해 보였다. 어머니도 슬픈 표정을 짓고 계셨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견딜 수 없이 괴롭고 거북스러웠다. 선물과 축복, 복음서와 불을 밝힌 트리조차 그러했다. 꿀을 바른 과자는 달콤한 냄새를 풍기며 향긋한 추억에 짙은 구름을 만들어냈다. 전나무의 향기는 지나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속삭였다. 나는 이 밤과 축제일이 한시라도 빨리 끝나기를 초조히 기다렸다. 겨울이 그렇게 지나갔다. 방학 직전 나는 교사회로부터 엄중한 제명 경고를 받았다. 더 이상 이런 생활을 지속할 수는 없었다.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었다. 나는 특히 데미안을 원망했다. 그동안 나는 그를 한 번도 만날 수 없었다. 여기서 지낸 초기 시절에 나는 그에게 2차례 편지를 보냈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방학 동안 그를 방문하지 않았다. 지난 늦가을 알폰스 베크와 만났던 그 교회의 공원에 있는 가시나무 울타리가 푸릇푸릇해지며 봄이 시작될 무렵 나는 우연히 한 소녀에게 관심을 갖게 됐다. 나는 불쾌한 생각과 걱정으로 혼자 터덜거리며 걷고 있었다. 건강은 나빠지고 돈은 계속 모자랐으며 친구들에게 빌린 액수는 점점 불어났다. 집에서 얼마간의 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그럴듯한 지출 명목을 생각해야 했다. 여러 군데의 가게에서도 담배나 그 밖에 다른 외상값이 자꾸 늘어나고 있었다. 그렇다고 이런 것들에 대해 그리 심각하게 고민하지는 않았다. 머지않아 이곳의 생활이 끝장나고 내가 물속으로 뛰어들거나 감화원에 끌려가면 이런 일쯤이야 사소한 문제에 지나지 않으리라. 그러나 실제 나는 늘 이런저런 종류의 달갑지 않은 일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고통받았다. 그런 봄날의 공원에서 내 마음을 끄는 한 소녀를 만났다. 키가 크고 날씬하며 우아한 차림을 한 그녀는 총명한 소년 같은 얼굴이었다. 첫눈에 소녀가 마음에 들었다. 나는 그런 느낌의 여자를 좋아했으므로 내 상상력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나보다 나이가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나이보다 훨씬 성숙하고 우아했으며 귀부인 티가 났다. 그러면서도 그녀에게는 내가 무엇보다도 좋아하는 오만함과 소년다움을 내재하고 있었다. 나는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접근하는 일에 한 번도 성공해본 일이 없었다. 소녀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녀의 인상은 과거의 어느 소녀들보다 더 깊었다. 내 생활에 끼친 이 짝사랑의 영향은 실로 대단했다. 내 앞에 고귀하고 존경심을 일으키는 이미지가 다시 나타났다. 내 안에 어떤 갈망과 충동도 그녀에 대한 경건함과 숭배하고자 하는 열망만큼 깊고 간절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을 붙였다. 비록 단테의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영국판 그림의 복제품에서 그녀를 본 적이 있었다. 그 그림은 영국의 라파엘 전파의 화풍으로 그려진 소녀의 모습이었는데 갸름하고 긴 얼굴에 영혼이 깃든 듯한 손과 표정, 늘씬한 팔다리를 가지고 있었다. 내 마음을 사로잡은 소녀도 날씬한 자태와 소년다운 점, 영혼이 깃들어 있는 얼굴 표정 등이 그 그림 속 여자와 비슷했지만 완전히 닮은 것은 아니었다. 나는 한 번도 베아트리체와 말을 나눈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당시의 나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다. 그녀는 내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내게 성전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고 나로 하여금 사원의 기도자가 되도록 이끌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술집 술래와 밤에 방황하는 버릇에서 멀어져 갔다. 나는 다시 홀로 있을 수 있게 되었으며 독서를 즐기고 산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로 나는 숱한 조소를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나도 사랑하고 숭배할 대상을 가지게 되었다. 이상이 되살아났다. 삶이 신비로운 예감과 여명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것이 나를 조소에 무관심할 수 있게 해주었다. 나는 비록 숭배하는 모습의 하인이나 노예일망정 나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그 시절을 회상하면 가슴이 벅차오른다. 나는 무너져버린 생활의 폐허 속에서 밝은 세계를 다시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어둠과 악을 마음속에서 몰아내고 밝은 세계 속에 머물고자 하는 열망으로 신들 앞에 무릎 꿇었다. 내가 영위하고자 하는 밝은 세계는 나의 창조물이었다. 그것은 이미 어머니나 아무런 책임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의해 세워진 책임감과 자제력이 요구되는 새로운 헌신의 세계였다. 달아나고자 했었지만 끊임없이 나를 괴롭혀왔던 성적인 욕구도 이 성스러운 불길 속에서 정신과 예배로 정화되어 갔다. 더 이상 어둡고 추악한 것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신음하면서 지낸 밤들, 음란한 환상 앞에서의 심장의 고동, 금지당한 문 앞에서 엿듣던 소리, 온갖 음탕한 짓거리들도 점차 사라져갔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대신해서 베아트리체의 초상을 모신 제단을 마련했으며 그 소녀에게 또한 정신과 여러 신들에게 나를 바쳤다. 음침한 세계 속에서 찾아온 삶의 대가를 밝은 세계의 제물로 바쳤다. 나의 목적은 향락이 아니라 청순함이었으며 행복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정신에 있었다. 베아트리체에 대한 숭배는 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어제까지는 조숙한 풍자꾼이었던 나는 성자가 되려는 희망을 품은 사원의 하인이 되었다. 나는 내 몸에 배어있던 나쁜 생활 습관을 청산했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했고 먹고 마시는 일부터 이야기나 옷차림까지도 여기에 부합하도록 신경 썼다. 아침 냉수마차를 시작했는데 그 일은 대단한 인내력을 필요로 했다. 나는 진지하고 품위 있게 행동했고 자세를 똑바로 하고 천천히 위험 있게 걸으려고 애썼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소 우스꽝스럽게 보였을지 모르겠으나 내 마음은 신을 향한 경배로 가득 차 있었다. 새로운 신념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중 하나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국판 베아트리체의 초상이 소녀와 닮지 않았던 게 그림의 시작이었다. 나는 그녀를 그려보려고 애썼다. 기쁨과 희망을 갖고 나는 내 방에서 깨끗한 종이와 그림 물감, 붓을 마련하고 팔레트, 유리잔, 도자기, 접시, 연필 등을 준비했다. 조그만 튜브 속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색깔의 템페라 물감이 나를 매혹시켰다. 처음 물감을 하얀 접시 위에 짜놓았을 때의 그 빛깔은 지금도 눈앞에 보는 것처럼 떠올릴 수 있다. 불타는 듯한 크롬 옥사이드 그린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얼굴을 그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처음에는 시험삼아 다른 것부터 그리려고 했다. 장식무늬꽃, 상상으로 그린 풍경화, 교회 앞에 서 있는 한 그루의 나무, 측백 나무들이 서 있는 로마의 다리 등을 그렸다. 나는 그림 그리는 일에
푹 빠졌다. 그림 물감 세트를 처음 갖는 아이처럼 행복했다. 나는 드디어 베아트리체를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 그린 그림 몇 장은 완전히 실패하여 찢어버렸다. 때때로 거리에서 만나곤 했던 소녀의 얼굴을 생각하면 할수록 더 어려웠다. 결국 나는 소녀 그리기를 포기하고 생각나는 대로 그림 물감이나 붓이 이끄는 대로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려진 얼굴은 꿈에서 만났던 모습이었다. 만족스러운 그림은 아니었지만 그런 시도를 계속해 나갔다. 한 장 한 장 새로운 얼굴이 완성될 때마다 소녀의 모습은 한결 선명해졌다. 결코 실제와 같지는 않았지만 소녀의 모습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시간이 갈수록 나는 꿈을 꾸듯 붓으로 줄을 긋고 화면을 메워나가는 것에 익숙해졌다. 모델도 없는 그림이었지만 장난삼아 그리는 동안 무의식 중에 형상화된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드디어 이제까지 그린 어떤 얼굴보다 한층 더 강력하게 내게 말을 건네오는 하나의 얼굴을 완성했다. 그 얼굴은 이미 그 소녀의 모습은 오래전부터 내가 그린 그림은 더 이상 소녀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것은 소녀의 얼굴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소년에 가까웠다. 머리카락도 그녀의 옅은 금발이 아니라 붉은빛이 도는 갈색이었다. 이마는 단단하고 야무지게 보였고 입술은 타는 듯한 붉은색이었다. 전체적인 인상은 딱딱하고 가면 같기도 했지만 그 얼굴에는 인상적이고도 신비스러운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완성된 그림 앞에 앉아있자니 이상한 감동이 전해져 왔다. 그것은 신의 초상이거나 신성한 가면과도 같았다. 절반은 남성적이고 절반은 여성적이었으며 나이를 초월한 모습으로 꿈을 꾸는 듯 하면서도 강한 의지가 엿보였다. 남모르는 생명에 충만하면서도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이 얼굴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듯 했다. 나 자신 속에 존재하면서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는 듯 했다. 그 얼굴은 확실히 어느 누구와 닮은 듯 했지만 누구와 닮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 얼굴은 얼마 동안 나의 모든 생각 속에 살아 움직이고 나와 함께 모든 생활을 나누었다. 나는 그것을 서랍 속에 숨겨두었다. 혹시라도 누가 보고 나를 놀려대는 것은 질색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혼자가 되면 곧바로 그림을 꺼내어 봤다. 저녁엔 그 그림을 침대 맞은편 벽지 위에 핀으로 꽂아놓고 잠들 때까지 바라봤으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림을 쳐다봤다. 바로 그 시절 나는 어린아이였을 때 그랬던 것처럼 많은 꿈을 꾸기 시작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꿈을 꾼 적이 없는 것처럼 생각됐다. 이제야 꿈들이 아주 새로운 종류의 이미지가 다시 나를 찾아왔다. 꿈속에서는 내가 그린 그림 속의 얼굴이 생기를 띠고 나에게 얘기를 걸어왔으며 아주 친밀하게 혹은 적대적인 태도로 때론 이맛살을 찡그리기도 하고 때로는 무한히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고귀한 모습으로 나타나곤 했다. 어느 날 아침, 역시 비슷한 꿈을 꾸고 잠에서 깨어난 나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아차렸다. 마치 내 이름이라도 부르는 듯한 그 얼굴은 말할 수 없이 다정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만큼이나 나를 잘 알고 있는 듯 했으며 옛날부터 항상 나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흥분을 억누르며 나는 그림 속의 얼굴을, 숱이 많은 갈색 머리카락과 여성적인 입술, 그리고 믿기지 않을 만큼 밝고 억센 이마를 바라봤다. 또한 내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림 앞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크게 뜬 초록빛이 감도는 눈을,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을 바라봤다. 오른쪽의 눈을 왼쪽보다 약간 치켜뜨고 있었다. 그 순간 갑자기 오른쪽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나는 이 그림이 누구의 얼굴인지를 알게 됐다. 어떻게 이렇게 뒤늦게 그것을 알아챌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데미안의 얼굴이었다. 그 후 나는 종종 내 추억 속에 남아있는 데미안의 진짜 표정과 그림을 비교해봤다. 닮기는 했지만 똑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데미안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어느 초여름, 석양 무렵, 서쪽으로 나 있는 창문을 통해 기울어져 가는 태양빛이 붉게 비쳐들었다. 방 안에는 어둠이 감돌기 시작했다. 나는 베아트리체의 초상, 아니 데미안의 초상을 핀으로 창틀 가운데에 고정시키고 석양이 어떻게 그것을 투사하는지 보고 싶었다. 얼굴의 윤곽은 없어지고 몽롱해 보였지만 붉게 그늘진 눈과 밝은 이마, 유난스레 붉은 입술은 더욱 생생하고 깊게 타올랐다. 석양이 사라진 뒤에도 난 오랫동안 그 앞에 마주 앉아 있었다. 석양이 사라진 뒤에도 나는 오랫동안 그 앞에 마주 앉아 있었다. 그러자 점차 그 얼굴은 베아트리체나 데미안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물론 그림과 나는 닮진 않았다. 그럴 리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나의 삶을 결정짓고 나의 내면, 나의 운명 또는 나의 신이었기 때문이다. 언젠가 내가 다시 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그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언젠가 내가 사랑하게 된다면 사랑하는 이의 모습이 이러할 것이다. 나의 삶과 죽음 역시 그러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나의 운명의 소리이자 리듬이 될 것이다. 그 무렵 나는 그동안 읽었던 어떤 책보다 더욱 강한 인상을 남길 책을 한 권 읽었다. 그 이후에도 니체의 책을 제외한다면 그러한 감동을 받았던 책은 거의 없었다. 편지와 금원이 수록되어 있는 노발리스의 책이었다. 내용의 대부분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구절들은 하나같이 내 마음을 이끌어주고 고무시켰다. 그 책의 내용이 불현듯 떠올라
펜으로 금원 한 구절을 초상 아래에 적어봤다. 운명과 마음은 하나의 개념에 대한 두 개의 이름이다. 그 말을 나는 그때서야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베아트리체라고 이름 지은 소녀와 나는 그 후로도 가끔씩 마주쳤지만 아무런 감흥도 느껴지지 않았다. 다만 부드러운 조화와 어떤 예감만이 느껴졌다. 그대와 나는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그대의 실체가 아니라 그대의 모습만이 그럴 뿐이다. 그대는 내 영혼의 일부분이다. 라고. 막스 데미안에 대한 그리움이 다시 강렬해졌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그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단 한 번 방학 때 만난 적이 있다. 지금에서야 나는 이 잠깐 동안의 만남을 이 기록에서 숨기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수치와 허영심에서 기인했다. 이것을 만회해야 한다. 내가 술집에 드나들던 시절에 어느 방학이었다. 나는 피곤에 찌든 얼굴로 산책용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옛모습 그대로 무시받을 만한 얼굴을 한 거리의 건달들을 구경하면서 어슬렁어슬렁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옛 친구가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나는 몸이 오싹해졌다. 번갯불처럼 프란츠 크로모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제발 데미안이 그때의 일을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이 그렇게 불쾌할 수가 없었다. 어리석은 아이 때의 일이긴 해도 은혜는 은혜였다. 그는 나의 인사를 기다리는 것 같았기 때문에 나도 되도록 태연하게 인사를 했다. 그는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옛날과 똑같은 악수였다. 확 움켜쥐는 따뜻하면서도 냉정한 남성적인 악수. 그는 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다. 싱클레어, 너 많이 컸구나. 그는 전혀 변한 것 같지 않았다. 예전과 똑같이 늙어 보였고 동시에 똑같이 젊어 보였다. 우리는 함께 산책을 하며 전혀 엉뚱한 이야기만 했는데 그 당시의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다. 답장도 받지 못한 편지를 보냈던 일이 생각났다. 제발 그가 그 일을 기억하지 못했으면 좋겠는데 그 바보 같은 편지를. 그는 편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때는 내게 베아트리체의 초상도 없었으며 황량한 시기에 한복판에 있었던 시절이었다. 교회로 나가자 나는 그에게 술집에 가자고 제의를 했다. 그가 수락했다. 나는 잔뜩 뽐을 내며 포도주 한 병을 주문해 잔을 채운 후 그와 잔을 부딪히고는 학생들과 그랬던 것처럼 첫 잔을 단숨에 마셔버렸다. 술을 자주 마시니? 그가 나에게 물었다. 물론. 그 밖에 무슨 할 일이 있니? 아직까지는 그 이상 재밌는 일이 없으니까. 나는 나른한 어조로 대답했다. 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니?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제법 근사한 점도 있으니까 말이야. 도취의 황홀감과 바쿠스적인 요소 말이야. 그러나 술집에서 시간을 낭비해버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멋이 쉽게 사라져버려. 술집이나 찾아다니는 일은 진짜 속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하룻밤 정도 타오르는 횃불 옆에서 도취와 흥분을 맛보는 것도 괜찮겠지. 그러나 언제나 그런 식으로 자꾸 술잔을 비워대는 것이 정말 잘하는 짓일까? 매일 밤 단골 술집의 술상을 보고 있는 파우스트를 상상할 수 있겠니? 나는 술을 마시며 저기에 찬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그래, 누구나가 모두 파우스트는 아니니까. 나는 짤막하게 대꾸했다. 그는 다소 어이없다는 듯이 나를 바라봤다. 그러고 나서 그는 예전처럼 신선하고도 우월감을 느끼게 하는 웃음을 지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다투는 거지? 하여간 술꾼들이나 건달의 생활이 어찌 보면 모범적인 시민의 생활보다 훨씬 더 생기 있을지도 몰라. 언젠가 읽었던 얘긴데 방탕한 생활은 신비주의자가 되기 위한 가장 좋은 준비활동이란 말이 있더라. 예언자가 되는 것은 언제나 성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인물이거든. 그도 예언자가 되기 이전엔 향락가였고 방탕하였지. 나는 그를 믿지 않았고 그의 훈계를 듣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냉담하게 말했다. 그렇지. 누구나 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는 예언자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 데미안은 눈을 지그시 내리깐 채 알아들었다는 듯이 나를 바라봤다. 이봐, 싱클레어. 그는 천천히 말했다. 너에게 불쾌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뭐 때문에 술을 마시고 있는지는 우리 둘 다 모르고 있어. 하지만 너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 너의 생명을 형성하고 있는 그것은 이미 알고 있을 거야. 우리들 마음속에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원하고 우리들 자신보다 모든 것을 더 잘해내는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너한테 도움이 될 거야. 자, 미안하지만 나는 집으로 가야겠어. 우리는 짤막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나는 몹시 마음이 언짢아져서 그대로 혼자 앉아 남은 술을 다 마셨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데미안이 이미 술값을 치렀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일이 나를 더욱더 불쾌하게 했다. 이 사소한 사건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봤다. 그가 교회 예술집에서 내게 한 말들을 이상하게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었다. 우리들 마음속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무엇인가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너한테 도움이 될 거야. 아직도 창틀에 고정되어 이제는 거의 보이지 않는 그림에 시선을 멈추었다. 그러나 아직도 두 눈만은 생생히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데미안의 눈빛이었다. 아니면 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무언가의 눈초리였다. 나는 데미안을 얼마나 동경했던가. 그러나 그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다. 그는 나의 손이 미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는 아마 어디에선가 공부를 계속하고 있을 터이고 그가 김나지움을 졸업한 후 그의 어머니도 우리 도시를 떠났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을 뿐이었다. 크로모의 일을 포함해서 나는 데미안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다시 생각해봤다. 그가 나에게 했던 말들이 생생하게 다시 울려왔다.
그 말들은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지금까지도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 최근 우리가 그다지 반갑지 않은 해우를 했을 때 방탕자와 성자에 관해 얘기를 했던 의미도 갑자기 분명해졌다. 나에게도 그가 얘기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새로운 삶에 대한 충동과 함께 순수함에 대한 욕구와 성스러움에 대한 동경이 나의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르기까지 나 역시 술주정과 더러움과 방탕 속에서 헤매지 않았던가. 이렇게 기억을 더듬고 있는 동안 밤이 깊어갔고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의 기억 속에서도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밤나무 아래에서 그가 나에게 프란츠 크로모에 대해 묻고 그와 관련된 나의 비밀을 알아맞히던 때의 빗소리였다. 학교를 오가는 길에 나누었던 대화, 견진성사 수업시간 등의 기억이 꼬리를 물고 떠올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스 데미안과 맨 처음 만났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땐 무슨 문제가 있었던가? 그 대답은 당장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시간을 갖고 곰곰이 기억을 되살리기에 열중했다. 그러자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가 카인에 대한 의견을 말한 뒤 우리들은 우리 집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우리 집 현관 아치 밑에 초석 위에 새겨져 있는 낡고 퇴색한 문장에 관한 얘기를 했다. 그는 그것에 대해 흥미를 느꼈으며 누구나 그런 물건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었다. 그날 밤 나는 데미안과 그 문장에 대한 꿈을 꾸었다. 데미안이 그것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 어떤 때는 조그만 잿빛이 되었다가도 때로는 굉장히 커져서 여러 가지 빛깔을 띠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에게 언제나 한 가지고 똑같은 문장이라고 설명해줬다. 마지막으로 그는 나에게 그 문장을 삼키라고 명령했다. 문장을 삼킨 나는 기겁을 했다. 삼킨 문장 속에 새가 다시 되살아나 내 배를 채우고 뱃속을 쪼아대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죽을 듯한 두려움을 느끼며 나는 놀라서 잠을 깼다. 정신이 맑아졌다. 한밤중이었고 방 안으로 비가 들이치는 소리가 들렸다. 창문을 닫으려고 일어섰을 때 방바닥에 있던 무언가를 밟았다. 아침에서야 그것이 내가 그린 그림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림은 물에 젖은 채로 방바닥에 떨어져 불룩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나는 그림을 말리기 위해 흡수지 사이에 끼워 두꺼운 책 속에 넣어뒀다. 다음 날 다시 보니 잘 말라 있었으나 그림은 변해 있었다. 붉은 입술은 다소 창백해지고 어느 정도 가늘어져 있었다. 정말 데미안의 입 그대로였다. 나는 새로운 종이에 문장 속의 새를 그리기 시작했다. 본래의 새 모양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 못했다. 문장은 너무 낡아서 다시 도색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까이에서조차 잘 알아볼 수 없었다. 그 새는 서 있었거나 아니면 무엇인가의 위에 앉아 있었는데 아마도 한 송이 꽃이었거나 바구니 혹은 둥지
아니면 나무 꼭대기였을 것이다. 나는 사소한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분명히 생각나는 부분부터 그리기 시작했다. 어떤 분명치 않은 욕구에서 나는 곧 강한 색깔을 쓰기 시작했다. 새의 머리는 내 그림에서는 황금빛이었다. 기분이 내키는 대로 그려나갔고 그림은 며칠 안에 완성됐다. 그것은 날카롭고 겁없이 보이는 대담한 매의 머리를 가진 한 마리의 커다란 새였다. 그 새의 반신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어두운 지구에 박혀 있었다. 마치 커다란 알에서 깨어나오려는 듯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림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나에게는 꿈속에서 보았던 화려한 색의 문장처럼 여겨졌다. 주소를 안다 하더라도 데미안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하던지 몽상 같은 예감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그것이 그에게 전해지든 말든 그에게 그림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그림 위에다 아무것도, 심지어 내 이름조차도 적지 않고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오려내고 커다란 봉투에 담아 데미안의 옛날 주소를 써서 보냈다. 시험이 다가왔고 나는 옛날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내가 행실을 고친 이후로 선생님들은 너그럽게 대해주셨다. 지금도 썩 착한 학생이라 할 수는 없었지만 어느 누구도 반년 전에 퇴학 처분 경고에 대한 기억을 들추어내는 사람은 없었다. 아버지께서도 이제는 비난이나 위협조가 아닌 옛날과 같은 말투로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에게나 다른 누구에게도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지 설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이 변화가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의 기대와 일치한 것은 우연이었다. 이 변화로 나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않았고 남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 또한 허용하지 않았다. 나를 한층 더 고독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 어느 곳인가를 데미안을 멀고 먼 운명의 목표로 삼았다. 사실상 그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그 한복판에 서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물론 베아트리체에게서 비롯되었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림 속의 초상이나 데미안에 대한 생각으로 비현실적인 세계 속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베아트리체는 완전히 내 시선과 생각 속에서 사라져버렸다. 누구에게도 나는 꿈에 관해, 나의 기대와 내적 변화에 관해 한마디도 말할 수 없었다. 설령 그렇게 하기를 간절하게 원했다 하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그것을 원할 수가 있단 말인가.